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관절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뼈나 관절이 아프면 당장 걷는 것부터 힘들어져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곤 하는데요. 이 시간엔 여러분의 튼튼한 발걸음을 되찾아드릴 정형외과 조경진 전문의와 함께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최신 수술 트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경진입니다. 네, 원장님, 흔히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뼈가 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를 찾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정형외과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진단을 하는지 원장님께서 먼저 정형외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형외과는 팔, 네, 다리, 즉 사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거기에 척추, 이 분야를 연구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수술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형외과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정형외과에 왔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호소하는 통증이 달라지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네. 과도한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네.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을 네.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릎이나 어깨 또 척추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다. 네. 이 비가 오거나 또 날이 굳으면 무릎이 시리다고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환자분들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네.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다거나 네.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다거나 또 많이 스포츠 손상에서 많이 나오는 반월상 연골 파열 네. 이런 종류의 손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은 내측 추벽 증후군이나 연골 연화증 이런 병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또 반월상 연골도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되셔가지고 이 연골 파열 때문에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마모가 되니까 활액막염이라고 해서 무릎이 붓고 네. 물이 차는 이런 병들도 오시고 훨씬 더 연세가 많이 드신 60 이상 분들은 관절이 완전히 마모가 돼서 네. 뼈가 달라붙는 퇴행성 관절염 3, 4기로 많이 내용하시게 됩니다. 네. 네. 방금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기계로 이야기하면 네. 차도 오래되면 연식이 되고 그러면 소음도 들리게 되고 하체도 마모가 오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하체가 다 버텨주는 건데 점점 마모가 오게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죠. 네.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이라든지 매독성 관절염 이런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다 퇴행성 관절염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관절염 질환을 받으면 수술부터 해야 하나 또 겁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또 수술을 하지 않고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도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리치료, 재활 치료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관절강내 주사요법, 네. 무릎에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치료는 대부분 1차 선택 약물로 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근이완제라든지 네. 관절 보조제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드시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물리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물어보는 게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렇죠. 차게 하는 게 좋은가 네, 물어보시거든요.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이 관절이나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관절의 이완을 유도하고요. 그래서 구축이 있다거나 뻣뻣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따뜻한 물리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급성 손상 또는 무릎에 피가 차거나 물이 차는 경우에는 네. 부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혈류 공급을 떨쳐주는 차가운 물리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무릎 안에 주사를 맞게 되죠.
가급적이면 뼈주사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하이알산, 또 콜라겐 주사, DNA, 정확한 이름은 폴리뉴클리오타이드라는 주사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알산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연골 주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콜라겐은 그대로 콜라겐 주사. 네. 그다음에 폴리뉴클리오타이드는 DNA 주사라고 합니다. 보통 하이알 주사, 연골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용법으로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6개월에 한 번 요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라겐이나 DNA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치료 용법이 있고요. 다만 의료보험 기준으로 네. 일주일에 이렇게 뭐 3회 요법, 6회 요법, 5회 요법이 있지만 이 관절염 1, 2, 3단계까지만 보험이 인정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약물이나 주사요법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분들은 이젠 또 이제 그 수술을 고려해보게 될 것 네, 같은데 수술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외에도 네. 절골술이나 또는 뭐 연골세포 이식술 같은 시술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관절 내시경,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그 내장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넣어서. 이 관절 내시경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무조건 관절 내시경이 정답이다, 무조건 인공관절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MRI 등 정밀 검진을 통해서 어떤 병이 확신이 되면 네. 그에 맞춰서 치료하는 건데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절 내시경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네. 또 워낙 고령이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대부분 웬만한 치료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 먼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절 내시경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진행 과정 또 예후 뭐 회복 과정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관절 내시경은 주로 보통 우리가 하반신 마취를 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무릎에 1cm에서 2cm 정도의 절개를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네. 시행해서 한 군데는 망원경을 집어넣고요. 한 군데는 미세 시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시행합니다. 보통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상처를 크게 내기는 좀 그렇고 네. 또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질환은 거의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나 보면 됩니다. 뭐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든지 반월사 연골 파열 수술, 절제나 봉합 수술, 또 활액막염이 있을 때 활액막 절제술, 네. 이런 거의 모든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장점은 일단 상처가 적으니까 네. 입원 기간도 짧고요. 그다음에 물로 세척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치료 비용도 저렴하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빠르면 뭐 2, 3일 만에도 퇴원을 하셔서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것과는 반대로 또 인공 관절 수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럼 인공 관절 수술은 어떤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마찬가지로 척추 마취를 해서 네. 수술을 하는 건데요. 무릎에 절개를 해서 뼈에다가 네. 절개를 뼈에다가 절제를 하고 예. 대퇴골과 경골, 즉 무릎 윗뼈와 무릎 아랫뼈 쪽으로 뼈 절개를 하고 거기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쇠를 이제 덮어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쇠끼리 움직이면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쇠와 쇠 사이에 폴리에틸렌 라이너라고 해서 일종의 플라스틱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고요. 네. 주로 이제 관절염 3기나 4기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상일 때 이 인공 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 3기에서 4기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는데요. 네. 보통 1, 2기나 2기 정도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내시경 치료도 받기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내시경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거나 또 내시경 할 때 보면 이분은 언젠가는 인공관절을 해야겠구나, 그런 네. 환자들 꽤 많아요. 관절염 우리나라 보험에서 60에서 64살까지는 관절염 4단계가 되어야 인공관절 수술이 보험이 되고요. 네. 65세 이상 환자들은 관절염 3단계부터 인공관절이 보험 적용 받습니다. 네. 즉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환자들은
결국 고령이고 이런 네. 나이 제한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공관절은 수술 못지않게 또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어떤 재활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병실에서 환자한테 주로 강조하는 게 대퇴사두근, 우리말로 허벅지라 그러죠. 네. 허벅지 신전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네.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첫날 무릎을 90도까지 관절 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워커라는 보조기 하에 체중 부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에 100번씩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라고 저는 환자한테 시킵니다. 네.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나면 해모박이라 하는 배액관을 제거를 하고 네. 그때부터 수동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주는 CPM이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네. 관절 운동을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 10에서 14일 정도 되면 실밥을 제거를 하고 일반 물리치료까지 이제 추가를 하는 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예후와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훈련 또 이 걷는 연습, 보조기나 지팡이, 목발을 이용해서 걷는 연습 이 자체가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인공관절술을 받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아, 너무 좋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또 이렇게 네. 극심하게 갈리는데 환자마다 만족도가 또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나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거의 95% 이상은 만족을 느낍니다. 간혹 만족을 못 느끼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술을 받기 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을 못해서 네.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그만큼 회복이 돼야 돼서 낫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버티는 것도 입원 기간이 네. 오래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설명할 때 60세 때 하신 분들은 100점, 70대 하시면 90점, 네. 80대 하신 분은 80점이 목표입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서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또 큰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 본인이 굉장히 또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전후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예, 당연히 있죠. 특히 우리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네. 주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 감염이죠.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거나 또는 일반 의원에서 뼈주사를 많이 맞죠. 네. 네. 뼈주사 맞지 않고는 통증 조절이 안 되시니까 이런 침이나 뼈주사 같은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당도 올리게 되고요. 특히 우리 무릎 쪽에 대해서는 2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무릎 주사나 침을 맞지 말라고 권유하고요. 이런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을 한 2번, 3번 해야 되고 또 입원 기간도 몇 주 이상 보통 우리가 6주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상 입원하게 되고 고가 항생제도 사용을 해야 되고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이 가장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 혈전증의 문제가 있어요. 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피떡이라 그러죠. 피가 뭉쳐 있는 거. 보통 수술 후에 2, 3일 정도에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혈전이 내려가게 되면 풍이 되는 것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8시간 이내에 골든 아워 이전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해주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네. 이 혈전이 폐로 가게 되면 폐색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마비가 발생합니다. 네.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5분, 10분 안에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폐색전증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런 혈전증 확률을 0%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비록 퍼센테이지는 낮지만은 그럼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색전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수술 전에 12시간 전부터 혈전 용해제를 피하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3에서 5일간 혈전 용해제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은 당뇨나 비만도 높은 고위험 환자에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외에 환자분들은 이제 골절이 안 당하게
워커라든지 지팡이 이런 걸 보호하에 체중 부하 연습하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인공 관절 수술 아무래도 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그 많은 비싼 돈을 투입하고 수술을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 TV 한 대에 몇백만 원 하는데 네, 네. 좀 더 양심적으로 그리고 환자분들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게 된다면 보통 입원료, 수술료 네. 또 총 항생제로 모든 비용해서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저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배가 되긴 합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기계가 하다 보면 조금 더 뭐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숙련된 우리 의사분들의 손기술을 더 믿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정밀도나 수술 후의 회복 속도 측면에서 이 로봇 수술과 또 전통적인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논문이나 뭐 국내 논문에 가면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 로봇 수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점은 로봇이 피부를 절개를 하고 모든 수술을 다 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봇 수술은 현재 의사가 절개를 하고 상처 부위를 열면 뼈를 절제할 때 네, 네. 로봇이 깎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과에 중요하려면 나중에 좌우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춰주냐 또 대퇴사두근을 얼마만큼 잘 처리해 주냐 이게 결과에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논문에도 비용적인 건 많이 발생하지만은 실제 결과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뭐 로봇을 선택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전통적인 의사의 손에 의한 수술 방법이나 로봇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조경진 원장님과 함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프다고 참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해서 내 몸에 맞는 치료법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